자, 이제 절정부터는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건너뛰는 거 없이 지문을 꼼꼼하게 볼 거고요. 수능이 나온다면 반드시 여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쌤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동하다가 초가집을 만나서 새 인물이 들어와서 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잠깐 잘린 부분은 모닥불을 피워요. 모닥불을 피우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닥불이 주는 이미지는 위로와 위안의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쭉 서로가 또 이야기하게 되고요. 백화가 그동안 술집 작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 씨가 뭐라고 하냐면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다 고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누구예요? 정 씨 자신이에요. 근데 감옥만이 아니라 세상살이 자체가 다 고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배경이 1970년대 산업화 과정이잖아요.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이들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해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는 건 고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 씨는 벗어서 불가에 쬐고 있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자 하고 다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큼 덮어서 불을 끄고 가야죠. 천천히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진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잠깐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서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새들에게 깃은 어디일까요? 바로 집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요. 분명하게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인물들은 어때요? 여기 나온 인물들은 떠돌이고요. 마음속에 고향을 잃어버린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새는 여기 나온 인물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외부 지문에서 어떻게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새에 밑줄 그어놓고 이 새가 하는 기능과 유사한 것을 넣고 1, 2, 3, 4, 5에서 외부 시를 주면 등장인물과 대조를 이루는 대립적 심상물 같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례로 쉽게 하면 고대가요 중에 황조가라는 작품이 있죠.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이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나는 외로워 돌아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꾀꼬리는 정다워 어때요? 화자와 대조를 이룬 소재가 되죠. 거기 나오는 꾀꼬리라든가 아니면 황지호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를 가면 군사정권이어서 새들은 이 더러운 세상을 버리고 날아가는데 나는 그 새를 보고 결국 마지막에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새하고 인물이 어떻게 돼요? 화자가 대조를 이루죠. 마찬가지 찾아갈 집이 없고 집에 가지 못하는 등장인물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오는 새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영다리가 백화에게 묻습니다. 이젠 어떡할 거요? 집에 가면 집에 가려고 지금 기차 타기 위해서 감천에 가는 거거든요.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해요. 정 씨가 옆에서 시집이나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자가 뭐라고 하나요?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집에 틀어박혀서 농사나 짓고 동생들이나 잘 볼래요. 동생들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백화가 고향에 들어가면 참 평화롭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것도 포기하고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거둘 정도로 여전히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떠돌이들의 처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고 눈이 덮여 있었고 눈이 많이 와서 길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눈은 어떤 이미지인가 보세요. 뒤에 처져 있던 백화가 눈이 덮은 길의 고랑에 빠져버렸어요.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가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눈길을 걸어가다가 등장인물이 여자가 발을 삐게 돼요. 어떤 계기가 되어주냐면 영다리가 백화를 업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고달픈 삶의 여정이잖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계기는 영다리와 백화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다리가 백화를 업어주게 됩니다. 자 보세요.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서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어줍니다. 어때요?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업히면서 무겁죠? 라고 물었더니 영다리가 대꾸하지 않아요. 무겁지 않다는 뜻이에요.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백화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가벼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영다리의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업었으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가볍기도 했겠지만 영다리가 백화를 좋아한다는 심리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도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원서의 옥자 아까 쌤 이야기했었죠.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세요. 뭐를 보여주는 거야? 호감을 보여주는 거야. 와, 네 어깨 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세 사람쯤 없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영다리도 백화에게 호감을 보여주는 거야. 네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두 인물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문에서 못 봤지만 영다리하고 백화가 만났을 때 서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인물의 심리가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7시쯤에 돼서 감천읍내에 도착했다.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이제 감천읍내까지 왔고요. 마침 왔을 때 장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 냄새가 나고 있었고요.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영다리는 백화는 좀 아픈가 봐요. 얼굴을 찡그려요.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어요.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시오? 라고 물었죠. 백화가 말해요. 전라선이요. 라고 말했죠. 나는 호남선인데 정씨가 말하는 거예요. 여비는 있소? 라고 물어요. 선생님 여기를 왜 표시했냐면 정씨가 백화에게 차비는 있냐고 물어요. 근데 이 말을 나중에 정씨가 누구에게 또 하냐면 영다리에게 차비는 있소라고 물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정씨 어떤 인물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마음이 따뜻한 심리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다고요. 차비는 있니? 라고 이 말을 백화에게도 물을 거고 이따가 영다리에게도 물을 거예요. 그런데 백화의 대답 보세요. 차비 있냐고 물었더니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차비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한 거죠. 괜찮아요. 돈 없지만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장터 모퉁이까지 왔어요. 여기 또 중요한 소재 하나 등장하죠.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뭐를 사 먹었어요? 팥시루떡을 사 먹었어요. 지금 백화는 돈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차비도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서 영다리를 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는 건가요? 백화의 누구를 향한 마음인가요? 영다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는 거죠. 백화가 자기 몫을 떼어서 영다리를 줘요. 그러니까 백화의 영다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고요. 뒤로 가면 이제 영다리가 백화에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영다리의 백화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소재도 이따가 체크해 볼 겁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백화가 영다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백화가 영다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일자리를 구해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백화가 한 말을 보면 고향에 가서 농사나 더 들고 동생들이나 돌본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처지까지 되지 못해요. 근데 고향에 함께 가자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백화의 영다리를 향한 호감을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은 돌려서 말하는 프로포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다리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오 그래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영다리 너는 그렇게 하지?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정씨겠죠. 왜냐하면 삼포는 정씨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요해요. 영다리의 반응 보세요. 흙이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는 신발끈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 아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 보여줬어요? 소설 속에서는 인물의 갈등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이죠. 인물의 심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보여주나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신발끝을 내려다보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죠. 왜 고민하는지 그 이유는 뒤에 가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슨 갈등이 드러난다?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요. 신발에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는 것은 떠돌이로서의 고달픈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랬다.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갑니다. 너 차비 있어? 또 물어보네요. 아까 이거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정씨가 백화에게 물어봤단 말이잖아요. 이번엔 정씨가 영다리에게 물어봐요. 마음이 따뜻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영다리가 말합니다. 네, 좀 빠듯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차비는 있어요.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갈 건데? 정씨가 물었겠죠? 저는 뭐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떠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된다는 것은 지금이 기차역 대합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정씨는 의자에 앉아있는 백화를 가리키고 나서 말하죠. 같이 가. 내가 보기엔 좋은 여자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씨죠. 백화를 가리키면서 영다리 보고 같이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이 부분 중요하죠. 왜? 누구의 대답이에요? 영다리의 대답이에요. 즉 영다리도 백화에게 뭐를 가지고 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까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끝을 내려다보면서 왜 고민했을까요? 고민의 이유는 그러니까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보기에도 좋은 여자는 맞는데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정씨가 말합니다.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 얘기는 지금은 떠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 맞네요. 떠돌이잖아요. 이거를 청산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중요해요.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표정만 보여줬어요.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그랬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물의 내적 갈등이죠. 어떡하지? 백화를 따라가야 하나? 그러지 않아야 하나? 고민하겠죠. 백화로 카메라 한번 옮겨보면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보겠죠. 뭐라고 말하는 거지? 나랑 같이 가겠다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영다리가 말했다. 내적 갈등에 이유가 나와 있네요. 이유가 나와 있네요.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영다리의 마음은 뭐 때문이었던 거예요? 떠돌이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정착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씨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삼포에 같이 갈래? 내 고향에? 라고 물었더니 어쨌든 점점점이라고 영다리가 말하죠. 그러면 말줄임표 속에 생략되어 있는 이 말은 뭐겠어요? 어쨌든 백화는 보냅시다. 백화는 혼자 보냅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 500원짜리 2장 아까 얼마 있다 그랬어요? 1,000원 있다고 했죠? 이거를 꺼내면서 저 여자를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네요. 영다리가 뭐 살게요? 표, 삼립빵, 찐달걀을 사서 누구에게 주게 해요? 이것을 백화에게 줍니다. 이번에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다리의 백화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파시루떡은 백화가 영다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마음을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는 영다리가 백화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이 얘기는 너 따라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영다리가 내민 것을 받아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는 것은 함께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쉬움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저것들을 주는 저 마음에 대한 어떤 것도 있을까요? 고마움 같은 것도 녹아 있겠죠? 여자가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아무도 나랑 같이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라고 말했으니까 내 고향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정씨가 되는 거죠.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모퉁이를 들고 일어서면서 정말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하고 뛰어가다가 되돌아왔는데 백화의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를 말해주나요? 자신의 본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 이름은요 백화가 아니고요. 제 본명은요 점례로라고 점례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명을 말해주게 돼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심리적인 경계가 하나도 없고요. 정말로 유대관계가 맺어졌고 진심으로 진정한 인간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 오픈한 거예요. 자기의 본명을 말해준 거죠. 여기서 잠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연관된 외부 작품의 외부 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 잠깐 볼까요? 본명을 밝히는 것 자체가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시가 뭐냐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알고 있을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눈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때요? 그는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없는 존재였어요. 본질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였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자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었고 내가 상대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서 이 부분과 똑같은 시가 되겠습니다. 시가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이 원문 띄우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화는 떠났잖아요. 점례는 떠나고 나서 다시 한번 중요한 일이 또 하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까지는 떠돌이 인물들의 삶의 애환, 그들의 연대, 유대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서 고향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를 아주 이제는 리얼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 놓치지 말고 또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서 1시간쯤 잤어요. 기차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대합실이에요. 깨어보니 대합실 밖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요. 기차가 연착되고요. 밤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갑자기 영다리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며칠이나 견디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씨가 뭐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백화란 말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사나울도 시골 생활 못 배견할 거예요. 시골 가자마자 금방 못 버틸걸요? 라고 말해요.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뭐부터 한번 보냐면 우리 영다리의 심리를 한번 봅시다. 영다리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백화가 떠나고 나서 한참 지났고 심지어 잠까지 자고 났는데 뭐야 며칠이나 지내가 버티겠어, 지가 버티겠어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영다리가 백화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다리는 백화에게 약간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거고요. 백화를 떠올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가볼게요. 정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 맞아.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그럴 거야. 요즘이 어떤 세상이야. 요즘이 언젠데 1970년대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휙 변해가는 세상인데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씨가 가진 모순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정씨는 분명히 지금 1년 만으로 2년 만으로 세상이 휙휙 변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뒤에 가면 10년 만에 고향을 가면서 고향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정씨의 모순되는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어쨌든 지금은 1970년대 산업화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정씨가 알고 있다는 팩트를 체크했어요. 이때 중요한 보조적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해요? 노인이 등장하죠. 이제부터 이 노인은 정씨에게 네가 가려는 고향인 삼포는 열나변했어. 이것을 알려주는 인물이 될 거예요. 자, 노인이 말을 걸어옵니다. 아이고 어디 일들 가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고향 갑니다. 라고 정씨가 이때까지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설레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고향이 어딘데? 노인이 물었겠죠.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세모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산업화로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될 거고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는 단어들은 산업화 이전에 삼포라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모습과 산업화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시험 볼 때는 5개를 밑줄 그어놓고 의미하는 바가 이질적인 것은 하고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세요.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저가 뭐겠어요? 불도저겠죠. 포크레인이죠. 이거를 끄는데. 네? 삼포에서요? 아니 거기가 어디 공사를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정씨가 기억하는 고향은 어디예요? 고기잡이하고 감자를 캐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지금 불도저와 공사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네, 10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년 만으로 세상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고향은 10년 만에 가면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렇겠다며. 그러니까 그렇지. 10년 지났으니까 모르지. 고개를 끄덕거렸다. 말도 마. 거긴 지금 육지야. 중요해. 쌤 별표했어. 바다에다가 방둑을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육지라는 이야기는 삼포가 과거에는 육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냐면 과거에는 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화로 인해서 다리를 놓아서 그렇죠? 다리를 놓아서 육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세모한 거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죠? 문맥의 힘으로 뭐 때문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정씨 한자성어 어울리는 거 뭐 있어요? 상전벽해가 되는 거죠. 한자성어 중요해요. 무슨 뜻이에요? 상전 무슨 밭을 이야기해요? 뽕나무 밭을 이야기하죠. 뽕나무 밭이 벽해가 뭔가요? 푸른 바다죠. 시간이 흘러서 환경이 크게 변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상전벽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환경이 크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낸들 하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가 없네라고 말한 건 노인이고요. 정말요?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동네가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의 공사판에 문맥의 힘으로 보세요. 사람들에다가 장까지 들어섰대요. 얘들아, 사람들과 장도 산업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장만 밑줄 그어놓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사람들, 공사판, 장 난리도 아니야. 여기서는 산업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나룻배 동그라미. 그렇죠. 왜냐하면 섬이었을 때 과거엔 나룻배가 있었을 텐데 이것도 없어졌겠네요. 아유, 그럼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어? 이해할 수 있겠지. 표시.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늘도 잊어. 그래서 뭐도 잊은 거예요. 이제는 자연에 대한 외경심 이런 것도 전부 다 잃어버린 모습이 되는 거죠. 뭐도 같이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현대시로 성북동 비둘기가 나와도 됩니다. 성북동 비둘기의 내용이 뭔지 알죠?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는 산업화로 인해서 비둘기가 뭐를 잃어버려요? 보금자리를 잃어버리죠.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이런 거죠.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그 번지가 뭐예요? 산업화로 인한 공사가 되는 거예요. 번지가 생기면서 산에 살던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뒤에 나오는 번지가 뭔데요? 자기의 고향이에요. 뒤에 나오는 번지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산포랑 똑같은 거죠. 변하기 이전에 산포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매 떨다가 어때요? 가슴에 금이 간 비둘기의 모습은 고향을 잃어버린 정씨의 모습과 똑같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 비둘기가 뭐까지 잃어버리게 해요? 사랑도 평화도 낳지 못하는 새가 된다고 해서 어때요? 이제는 정서적인 것까지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이런 거 전부 다 연관지어 볼 수 있어요.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조심해라.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오면 번지라는 시어가 똑같이 두 번 나오는데 번지가 생기면서 번지가 없어졌다 할 때 앞에 있는 번지는 산업화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번지는 바로 변하기 이전의 고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지만 정씨에게는 소문마저 낯설었다. 충격적인 거죠. 옆에서 잠자코 듣던 영다리가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합니다. 아유 뭐 잘 됐네. 우리 거기 가서 공사판 일이나 잡자라고 말하는 건 약간 위로의 의미도 섞여 있는 거죠. 아유 뭐 어차피 우리 떠돌이잖아. 그럼 거기 공사판이라며 우리 가서 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기차가 도착했어요. 기차 타지 않아요. 타지 않은 채로 끝나요.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뭐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이고요. 그게 현대인들에게 오게 되면 뭐를 잃어버렸어요? 정신적인 안식처,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포라는 지역은 지도에 없는 가상의 공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곳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쌤 이야기했죠.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똑같은 처지 뭐겠어요? 떠돌이의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김소월의 길이라는 시를 쌤이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외부시 하나 더 봐야 돼요. 뭐를 잃어버렸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상실했어요. 방향을 상실했다는 걸 보여주게 되게 좋은 시가 김소월의 길이라는 시가 있고요. 여기에 똑같이 뭐도 나오냐면 화자와 대조를 이루는 대립적 심상물도 나와서 여러 가지로 볼 필요가 있고요. 시험에 묶여서 이미 자주 나와 있었어요.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얘들아, 눈이 또 한 번 나오네요. 이번에 눈은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어요? 방황의 이미지예요. 눈이 차분하게 내려앉는 게 아니고요. 따뜻하게 내리는 한방눈이 아니고요. 눈발이 날린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처지를 보여주기 좋은 거예요? 정씨의 처지를 보여주기 좋은 거예요. 어떤 이미지예요? 방황, 그렇죠? 목적지를 상실해서 분분히 날리는 눈처럼 부정적인 배경 묘사가 되는 거예요.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래서 마음의 정처를 상실한 정씨의 내면을 보여주고요. 앞으로도 떠돌이의 고달픈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배경을 통해서 보여주죠. 선생님 소설에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앞으로의 삶도 계속 고달플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정리 한번 하고요. 선생님이 뭐 보여줄 거냐면 외부시 김소월의 길을 잠깐 보여줄 거예요.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이 작품이 소설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뭐도 있냐면 이것을 극으로 바꾼 문학이 있어요. 그래서 극문학으로 바꾸어 놨어요. 내용이 거의 다 똑같은데 살짝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는 정씨가 고향에 가지 않고 기차역에서 어두운 하늘을 보면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극으로 바꾼 상황에서는 정씨가 고향에 가서 실제로 변해버린 산포의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시골지가 서울에 간 것처럼 정신없어 하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딸을 만나러 가거든요. 딸이 고향에 있는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딸에게 줄 예쁜 고무신을 사가지고 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향 청년을 만나게 돼요. 정씨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혹시 아저씨 아까 길에서 아저씨 딸 못 봤어요? 라고 물어요. 못 봤는데 그런데 정씨는 자기 딸을 보고 못 알아본 거예요. 복잡한 사거리에서 교통 신호를 정리하고 있는 교통 순경이 자기 딸이었는데 그 앞에 서 있으면서도 못 알아봤던 거예요. 다시 그 앞에 가요. 딸 앞에 멀리서 딸을 지켜보는데 자기가 고무신 들고 왔잖아요. 딸을 주기 위해서. 딸은 이미 멋진 부츠를 신고 있어서 자기가 사온 고무신을 등 뒤로 감추면서 끝나는 작품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비슷한데 그 부분이 달라져 있고요.
그 고향으로 가는 지문에서 과거 회상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과거에 행복했고 평화로웠고 고깃배가 다니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지만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변해버린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소설만 읽고 있다가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만나면 학생들이 독해하는데 좀 당황스러워요. 선생님 그래서 혹시라도 대비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시 작품으로 와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점, 등장인물의 이름 전부 다 나왔고요. 아까 초반에 선생님 뭐 보여줬어요? 영다리의 속마음이 다 나오는 거 보여줬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중요하죠. 1970년대 산업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 산업화로 인해서 고향을 상실한 떠돌이들의 인물의 애환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 인물들이 서로끼리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작가는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이 녹아있다는 것까지 이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작품 다 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소월의 길이라는 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김소월의 길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정씨와 어떤 면에서 시적화자가 공통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또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가악가악 울며 세웠어. 화자의 처지가 뭐예요? 나그네라고 단적으로 나오네요. 어때? 여기 나오는 정씨도 어떤 상태예요? 떠돌이 나그네 공통적인 처지가 되고요. 까마귀가 가악가악 울면서 어제도 하룻밤을 샜다고 했어요. 오늘은 몇 십리 어디로 갈까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중이어서 인물들의 떠돌이 삶과 똑같죠. 오늘은 또 몇 십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라고 해서 어때요? 아까 그 인물들도 마음속에 고향 그 다음에 안식처를 전부 다 잃어버렸잖아요. 갈 곳이 없는 인물들이잖아요. 나는 못 가오. 말마소 내 집도 나의 집 어딘지 보세요. 정주각산 차도 가고 배 가는 곳이어서 갈 수 있어. 야 똑같지 않니? 어디랑 똑같니? 삼포예요. 정씨가 말한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야 말도 하지 마. 내 집도 내 삼포도 어때요? 차도 가고 기차도 가는 곳이에요. 감천에 간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내 집도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이에요? 아까도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 가지 못하는 처지죠. 아마도 얘가 가고 싶어하는 정주각사는 삼포랑 똑같은 곳이면서 어디라고 나와요? 고향이라고 시 속에 분명히 나오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벌소 공중에 저 기럭이라고 했어요. 공중에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조심해야 돼. 서리법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럭이는 공중에 길이 없어도 자기 집을 향해서 잘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길이 없어도 잘 가는데 나는 내 집은 차도 가고 배도 가요. 길이 있지만 나는 못 가잖아요. 이 기러기는 화자와 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적 심상물이고요. 선생님 아까 작품 초반에서 초가집에서 불 피워놓고 있을 때 날이 어두워지면서 새들이 깃을 찾아 모여드는 장면을 봤었죠. 그때 새들은 날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집에 올 수 있는데 나머지 등장인물은 집에 가지 못했죠. 그 새와도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기러기는 화자와 대조가 되면서 자기 집을 갈 수 있는데 여보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열십자 갈린 길 복판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화자가 서 있어요. 길이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마지막에 정씨의 처지와 똑같죠? 내가 정령 갈 길은 하나도 없소라고 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 상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정씨가 어디 있어요? 감천에 있는 기차역에 있어요. 감천역에 있거든요. 기차가 와요. 삼포 갈 수 있어요. 길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갈 길은 하나도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과 똑같게 되죠. 그래서 정씨의 심리를 묻는 시가 얘가 정답으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삼포 가는 길 이제 이해하셨죠?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떠돌이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산업화로 인해서 정신적인 안식처를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삼포는 산업화 이전의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